자, 이제 오늘부터 총 15회 동안 이계정 교수님 책으로요, 민사법 실무 강의로 강의를 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교재가 이제 올해 입한 작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물론 뭐 교수님께서 저 자료로 이제 많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제 자료를 구해서 많이 보셨고,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뭐 학생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보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 정식 교재가 출간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제 많이 보시고, 그다음 교재 내용이 이제 뭐 중요한 민사법의 쟁점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밀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교재 이제 올해 조금 이제 증보돼서 전체 한 60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게 됐는데, 뭐 상당히 많은 양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충실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 뭐 당연히 이제 변시 대비용, 그다음에 뭐 올해 머릿말도 있지만 특히 뭐 로클럽 준비하시는 분들도 교재로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최종 정리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에 강의 촬영해서 올해처럼 이제 혼자 촬영해서 이제 올려놓으니까 많이 이제 수강을 하시던데요.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전체 양도 좀 늘고 해서 이제 총 15회를 잡았어요. 15회 동안에 하니까 하루에 한 1회당 한 40페이지 정도씩 나가야 되니까, 뭐 예습하실 분들은 뭐 동영상 뭐 목차가 올라가겠지만 이제 한 40페이지 정도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따로 뭐 자료를 이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자료까지 이제 보충 자료까지 하면 양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좀 압축적으로 정리된 내용 중에서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뭐 판례 같은 거 검색하시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씩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가서 보시면 채권 총론에서 3페이지 채권자 대의권의 쟁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건 사실부터 보시면 뭐 대의권은 판례에 따라서 정의하시면 되죠. 소수 견해도 있지만 뭐 통설 판례에 따라서 정의하시면 될 텐데, 이제 법정 소송 담당에 따라서 뭐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죠. 자, 요건 사실 보면 1번에 채권자의 채무진의 채권, 즉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채무자 권리분 행사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아시다시피 법정 소송 담당에 따르면 소송 요건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PDA 채권, PDA 채권이 소송물이죠. 따라서 통설 판례에 따르면은 PDA 채권 없을 때는 기각이고, 나머지 요건 흥결일 때는 각하고, 이건 잘 아실 거고. 그럼 두 번째 항변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병은 어떻게 돼요? 병은 자기가 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만 대항할 수 있고, 을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을만 행사할 수 있지 병은 못하죠. 그 을의 항변 사유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항변 사유에서 1번에 채권의 기한의 정함이 있다. 정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PD 채권이 아직 뭐 변제기 도래 안 했다. 이랬을 때는 병이 을에 대해서 변제기 미도래 항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채무자 병이 채무자 을한테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는 다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청구를 하든 을을 대의하는 갑이 청구하든 병은 을에 대한 항변 사유로서는 이제 불리해지면 안 되니까 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병이 면제받았다, 나는 변제했다, 상기하겠다, 동의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이 을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는 다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재항변으로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그 항변 사유의 첫 번째에 대한 재항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했더니 병이 뭐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기한의 정함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이 채권에 이제 기한의 정함이 있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변제기 아직 미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을한테 갚을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갑의 재항변 사유로서는 이제 재항변의 두 가지죠. 법원으로부터 대위의 허가를 받았다, 또는 이 대위 행사, 즉 PDA 채권에 대한 보전 행위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그다음 보전 행위일 때는 뭐예요? 변제기 도래 전에도 미리 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표시는 항변 사유 첫 번째 다이아몬드 표시에 대한 재항변 사유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있다는 것으로 항변하면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법원에 허가받았다, 또는 이제 보전행위다. 특히 이제 보전행위 많이 질문하시는데, 보전행위는 이 PDA 채권에 대한 보전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미리 보전을 해놔야지만 되기 때문에 변제기 미도래라고 하더라도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항변 사유 두 번째 나오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가진 항변 사유에 대한 이제 재항변이 그 마지막 두 개죠. 그래서 대의권 행사 통지했다. 그럼 각 주에 조문 보시면은 채권자가 보존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뭐예요? 처분행위가 금지되죠. 그러니까 을이 통지를 받았을 때 물론 뭐 마지막 줄에 어떤 사실 관계를 통해서든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을이 대의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을한테 405조 2항이 걸려서 처분행위가 금지되죠. 따라서 처분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을이 뭐 면제를 해줬다라든가 포기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병의 유연 항변 사유가 될 수 없죠. 을이 알게 된 이후에. 그게 본문 마지막 두 줄에 대의권 행사 사실을 내가 을한테 통지했다. 또는 채무자 을이 대의권 행사 사실을 알면서 처분행위했다. 전부 다 405조 2항의 문제죠. 그래서 405조 2항에 따라 처분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을이 이제 대의권 행사 사실을 어떤 방식이든 알게 된 이후에 PD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했다. 그건 병의 유한 항변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각조 1번과 관련된 얘기고. 그래서 그런 표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항변의 두 번째 그 네모표 이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항변 사유가 마지막 두 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을이 뭐 포기했다, 면제했다 이런 것들이 항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을이 대의권 행사 사실을 알기 전에 포기나 면제했을 때 되는 거고 안 이후에 포기나 면제 등을 하게 되면 그건 병의 갑에 대한 유효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제 갑이 재항변하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가서 4페이지에 1번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판례들이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박스에서 맨 밑에 그 화살표로 볼까요? 종래에는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금전과 비금전을 나눠가지고 금전은 무자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밀접한 관련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최근 판례들을. 그래서 이제 최근 판례들의 요건을 통해 가지고 요지를 통해 가지고 최근 판례 경향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박스에서 첫 번째 판례를 볼까요?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적극적 요건이죠. 채권자가 대의권 행사 안 하면 피보전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전의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여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해 줘야 되고 이게 적극적 요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소극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거니까 부당한 간섭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적극 소극적 요건이고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굵은 것이 채무자의 권리와의 관련성. 그러니까 이 피보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거니까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고 2번 판례도 같은 취지죠. 피보전 그러니까 채권자가 보전하는 피보전 채권과 PD의 권리가 사실상 목적과 수단의 관계. 그 다음에 담보적 기능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가래줄 이제 궁극적으로 대의권자에게 귀속, 즉 갑한테 귀속될 성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 가지잖아요. 목적, 수단, 담보적 기능, 궁극적으로 귀속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럴 때는 쭉쭉 내려가셔서 마지막 줄 밀접한 관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관련성의 요건으로 한다 이거죠. 최근에는 그런 게 최근의 경향이니까 뭐 선택형 대비로도 보셔야 되겠고 이제 사례에서도 그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반가로 2번 내려가셔서 밀접 관련성에 유용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보전이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교수님께서 유형화 시켜 놓으셨는데 5페이지 가서 보시면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 즉 채권 양도를 받든 전보 명령 받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보전이 금전임에도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이건 뭐 사례형으로 변시 1회에 나왔던 거죠 이미. 그래서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형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사례형에서 출제가 되고 기록형에 출제가 되고 그다음 모의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했던 쟁점인데 A가 임차인이죠. 그래서 A가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A가 B에 대해서 이제 B가 임대인일 거고. 그래서 임대인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보증금 채권이 되겠죠. 보증금. 근데 이게 이제 C한테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되든 이제 전부 명령이 되든 뭐 법리는 똑같잖아요. 전부 명령이라는 게 재판에 의한 채권 양도니까.
그래서 이제 C가 B를 상대로 이제 양도가 되면 양수금 청구,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이면 전부금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입장에서는 동시항변권이 있죠. 그러니까 A로부터 목적물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B가 A에 대한 동의항으로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채권양도나 전부명령 이전에 있었던 사유니까 동의항으로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이제 A가 점유를 사용하면 B는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계속 차임 및 차임상다 부당이득을 공제할 테니까 이제 C가 어떻게 돼요? B를 대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C가 B를 대위해서 A를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B한테는 어떻게 돼요? B는 A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수금 또는 전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묶어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C는 B를 상대로 청구하고 이제 B를 대위해서. 그럼 P 버전이 뭐예요? 금전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B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B의 자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B 입장에서는 A가 목적물을 주지 아니하면 동의항이 있으니까는 C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B의 자력하고 상관없이 C는 P 버전이 금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 또는 뭐 채권 양수인 또는 전부 채권자 C는 임대인 B를 대의하여 임차인에게 인도 청구 가능하고 무자력 요건이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권을 가지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건물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요 2007년도 판례도 이게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치원 버스 정류장, 그래서 뭐 이제 대전에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갑이 토지 소유자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등기인데, 그래서 토지는 등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토지는 등기 안 된 건 거의 없죠. 근데 건물은 이제 미등기 상태인데 여기서 건물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 그래서 갑이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를 주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 이래서 A가 저당권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고 미등기여도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가 돼서 이제 병이 경매 절차 매수인이 된 거죠. 그래서 병이 이제 을을 상대로 갑을 상대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한 거예요. 건물 철거. 근데 이제 갑이 조치원 버스 정류장이라고 주식회사, 운송 사업하는 주식회사였는데 부도나고 하니까 이제 뭐 대표자들 다 이제 없어지고 행방불명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조치원 버스 정류장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었고 미등기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이니까 갑이 366조 법지를 취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건물 철거 소송에서 갑이 나와가지고 366조 이 얘기를 했으면 철거가 기각이 됐을 텐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갑 회사가 부도나니까 아무도 이제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에서 다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 안 한 거죠.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소법 257조에 따라 자백간주가 되죠. 그래서 자백간주로 승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백간주로 병승소로 확정이 되는 거죠. 병승소로. 그다음 뭐 항소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소로 그냥 확정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병이 다시 을을 상대로, 그러니까 갑에 대한 철거 청구만 가지고는 을을 퇴거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이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을이 나와서 퇴거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을이 뭘 주장했느냐? 갑이 366조 법지를 취득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을은 이제 민법적으로 맞잖아요. 민법적으로는 갑이 366조 법지를 취득했는데, 여기도 이제 갑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이겼을 텐데 답변서 불제출에 따른 자백간주로 이제 병이 승소가 된 거죠. 근데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해서는 을이 366조 법지, 갑이 366조 법지를 취득해서 철거 의무가 없고, 나는 그런 갑과 적법한 임차인이니까 못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주장이 맞잖아요. 그래서 을의 주장이 맞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병의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청구가 기각이 되고 그랬다가 병이 이제 항소했단 말이죠. 항소. 근데 항소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해버렸어요. 병이. 그래서 소치하를 하고 끝났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쟁점은. 그래서 이제 병이 머리를 쓰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는 임대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차를 해지하고 그래서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거죠. 반환 청구.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로 들어간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그 5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누구예요? 갑이죠. 갑을 상대로 철거 청구권, 좀 전에 보셨던 철거 청구권을 가지는 토지 소유자 병은 지상 건물 임차인, 을을 말하죠.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 갑을 대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 그래서 을을 퇴거시키지 아니하면 이 철거 청구만 가지고는 이제 을을 퇴거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퇴거 청구해서 졌단 말이죠. 법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갑을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임대차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피보전 채권은 뭐 건물 철거 청구권, 뭐 금전 채권은 아닌데 밀접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우리가 그 휴게소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휴게소 가다 보면 그 주유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류 공급 계약을 근거로 채권자인 S정유 회사는 채무자인 한국도로공사를 대위하여 그러니까 S정유가 그러니까 정유 회사들은 도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는 또 뭐예요? 휴게소 업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회사는 채무자인 도로공사를 대하여 채무자가 주유소 운영자인 제3채무자. 그래서 이제 주유소 운영자. 그럼 이제 S정유는 도로공사와 관련해 도로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예컨대 뭐 경부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에 이제 우리가 그 정유회사 그 휴게소 바로 옆에 보면 주유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유소 업자하고 이 정유회사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주유소 업자가 S정유가 아닌 다른 회사에 이제 기름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위 행사를 한 건데. 그래서 S정유 회사는 도로공사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운영자인 제3채무자에 대해서 다른 정유회사 즉 H회사의 상표 표시를 철거하고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 판매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S정유는 도로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어느 구간에 있는 이제 휴게소 옆에 휴게소에다가 S정유의 기름을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S정유랑 이 주유소 업자하고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주유소 업자가 S정유의 그 기름을 안 받고 H정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H정유회사로부터 이제 기름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대위권에 나오지만 처음에 S정유회사는 이제 H주유소를 상대로 해서 이제 제3자 채권 침해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 그래서 이게 민법책에 제3자 채권 침해도 나오죠.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 즉 제3자가 S정유의 기름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도로공사와 체결한 이 채권을 독점 공급권. 그래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공급 계약. 그래서 독점 공급 계약상의 지위를 네가 침해했다라고 해서 제3자 채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판례가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독점 공급 계약은 이제 공정거래를 침해한다. 독점 계약할 수 없다라고 해서 S정유의 이런 공급 계약상의 지위를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로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위권으로 간 거죠. 그래서 도로공사와 주유소 사이에 이 주유소는 S정유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H정유회사 기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대위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3자 채권 침해를 또 부정한 판례 중에 같이 나오는 사실관계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자주 나오죠. 매수인의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 대위 행사.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요실문 습득자 이런 건 이제 객관식으로 즉 피보전이 금전임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실문 습득자가 법률상 습득자를 대위하여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때 그래서 종업원 생각하면 되죠. 종업원 요실육법 얘기인데 이제 을의 가게 을이 이제 을의 가게에서 자 병이
이제 을이 사장인데 가게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상가를 운영한단 말이죠. 음식점이나 이런 거. 근데 병이 분실을 했어요. 그럼 분실하면은 법률상 습득자는 을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어떻게 돼요? 종업원이 청소하다가 밤에 청소하다가 습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뭐 예를 들어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이제 가게에 떨어져 있었을 거겠죠. 그랬을 때 갑이 종업원이란 말이죠. 그 갑이 밤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이제 지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실물법상에 을이 병을 상대로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을이 유실물법상 법률상 습득자고 갑은 사실상 습득자란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보상 청구권의 반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실물 습득자 갑이 그러니까 사실상 습득자죠. 법률상 습득자 을을 대위하여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때 이건 을의 무죄라고 상관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군인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피해자가 국가배상 청구권상에 이제 아니 국가배상법상에 국가배상 청구권을 압류를 못 하는데, 왜냐면 그 돈 받아가지고 다친 군인들이 치료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채권자가 누구예요? 병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그 환자가 오셨는데 보니까 군인이에요. 근데 돈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 치료비 못 받을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이 군인이나 뭐 경찰공무원 이런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압류는 안 되지만 취지상 이 군인이 그 돈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병원이 대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위하면은 이제 군인이 무자력이어도 군인이 국가한테 갖고 있는 이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하면 되니까 돈을 못 받을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치료해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국배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위권, 압류가 안 되더라도 대위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뭐 해제권, 아까 보셨던 뭐 해지권 이런 것들 다 이제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위의 객체가 되죠.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골프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투자금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사업 부지, 골프장 부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지급하면서 인허가를 만약에 못 받으면 투자 약정, 그다음 매매 계약을 각각 해지하기로 정한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인허가를 못 받았는데 해지하지 않고 있을 때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죠.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대의 행사, 그러니까 해제권도 일신 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을 대의 행사하면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거고. 그다음 뭐 이전 등기 대의 정분권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방가로 3번은 이건 일단 사례형 대비로서 결론을 좀 외워두셔야 되죠. 자,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래서 이제 갑을 병이라고 보면 이제 갑이 보험회사죠. 그래서 을이 이제 보험계약자, 우리 같은 이제 보험계약자를 말하죠. 이제 보험회사 갑의 피보험자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을의 의료기관 병에 대한 부당이득, 과잉진료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의항수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을 뭐 암기를 해놔야죠. 사례형으로 나오면 이제 결론 묻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각주 4번을 보시면. 자, 각조 4번에 피보전 채권의 발생 근거의 보험계약. 그러니까 이제 보험계약이 갑이 이제 보험회사고 우리가 보험계약자죠. 그래서 보험계약, 그 다음에 PD 채권 발생 근거된 의료계약. 그래서 을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잖아요. 두 계약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 계약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즉 각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현된 급부가 무효가 돼서 발생한 것일 뿐이지 담보적 기능이 이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라고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뭐 사례형 같은데 뭐 선택형 뭐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사례형 같은데 나오면 판례 결론을 묻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이것도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공유물 분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아시다시피 형식적,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면은 형식적 형성이니까 이제 을이 요구하는 대로 분할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현물 분할을 요구했는데 뭐 가격 분할, 뭐 매매대금 분할하고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잖아요. 형식적 형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살표 뒤에 보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지만 책임재산 보존과 관련성이 없어서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운 재산 관리에 대한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이제 분할 청구권을 대의권의 객체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도 뭐예요? 이제 뭐 벌써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는 될 수가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판례가. 그 대의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대의권의 객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는데 다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왜냐,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판례는 이제 채권자 대의권을 부정한 판례로서 결론을 꼭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로마자 2번에 대의권 행사 효과 관련해서는 이제 1번 채무자의 처분행위 제한. 아까 보셨다시피 을이 어떤 방식이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갑이 대의권 행사했는데 을이 알았다. 그렇게 되면 405조 2항에 걸리죠. 그래서 405조 2항에 걸려서 을은 뭐예요? 처분 행위가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처분 금지효가 발생을 하죠.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를 보면 합의 해제 불가, 즉 을과 병이 합의 해제할 수 없죠. 그러나 뭐 이제 그 12년도 전합제 판결에서,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왔던 쟁점이죠.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을 을이 어떤 방식이든 알게 되면 을은 405조 2항에 따라 처분행위가 금지되는데,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관련해서 뭐예요? 을과 병이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로서는 이제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근데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의 채무를 이유로 뭐예요? 병이 이제 뭐 이행지체, 이행물론 등등을 이유로 병이, 이런 것도 이제 법정 해제잖아요. 그래서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병의 법정 해제,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 12년도 판례에서 인정을 해줬죠. 물론 이제 갑을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법정 해제로서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그게 두 번째 그 내모표 얘기고. 반대로 그러면 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해제할 수 있냐? 이건 판례는 없죠. 그래서 각주 5번이 그 얘기죠. 그래서 각주 5번에 제3채무자 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을이 제3채무자 병과의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을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제 이건 판례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판례가 있는 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이제 해제를 한 것이죠. 근데 반대로 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해제할 수 있느냐? 그건 판례는 없지만 뭐 같은 맥락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각주 5번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네모표, 이게 또 중요한 쟁점이고 이건 사례형으로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을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 자, 갑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1번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 매매에 따른 소이득이 있죠. 근데 A가 2번 이제 무권 대리로서요. 이제 무권 대리로서 이제 무권 대리로 뭐 매매 계약 체결해서 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소이득을 해줬다. A가 무권대리로서. 그래서 이제 갑이 알아봤더니 등기부상 병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뭐예요? 병을 상대로 이제 소이득 말소 등기를 청구한 거죠. 그래서 소이득 말소, 그래서 말소를 청구했을 거고. 이게 이제 시간적 순서로 3번. 근데 을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알아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이제 4번에 을이 알게 된 이후에 뭐예요? 이 무권대리를 이제 5번 추인했단 말이죠. 추인. 그럼 이제 무권대리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소급해서 무권대리 추인으로서 유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PDA 채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PDA 채권이. 그러면 이 추인이보다 금지되는 처분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405조 2항에 따라 금지되는, 추인하게 되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소멸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인의 효과를 병이 주장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말소등기 청구했을 때 병이 야, 을이 이거 무권대리 추인해줬다라고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네모를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매매가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말소 청구하는데 채무자가 추인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가 알게 된 이후에 그 얘기죠. 추인할 수 없다는 중요한 사례 문제로 대비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 아래 네모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신 대로 채권자 대의권이 행사되고 채무자가 알면 을한테만 처분금지 효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한테만 처분금지 효력이기 때문에 이제 병한테 지금금지
금지 효력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와 그 각주 6번에 나오는 압류 등이 다른 점이 이건데, 채권자 대의가 돼서 을이 알게 되면 뭐예요? 을한테 처분 금지효만 생기죠. 그래서 처분 금지효만 생기고, 그 다음 뭐예요? 병한테 지급 금지효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급 금지효는 이제 민법에 조문이 없잖아요. 지급 금지효는. 그래서 병이 을한테 변제해 주는 거는 금지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허용된다는 게 그 얘기고, 따라서 갑이 병의 변제까지도 막으려면 압류 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주 6번이 그 얘기죠.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 수령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즉 채무자가 변제 못 받도록, 즉 병한테 지급금지 효력을 미치려면 이 채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등을 해야죠. 압류, 가압류. 그래서 그 뒤에다가 민지법 이제 227조 1항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민지법에 따라서 금전채권에 뭐 압류 등이 되면 이제 을한테는 처분금지효, 병한테는 지급금지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급금지효까지 미치게 하려면은 압류, 가압류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지법 227조 1항에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가압류 등에 다 준용이 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모는 뒤에 중복소송 좀 이따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복소송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에 채권자 대의권에서 채권자를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이 민소법 얘기죠. 그래서 뭐 학설은 뭐 잘 아시는 걸 거고, 그래서 통설 판례는 이제 병행형의 법정소송 담당으로 보죠. 그래서 적극설이 소송 담당자, 이게 뭐 다수설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권리 주체인 채무자 함께, 즉 병행형의 법정소송 담당으로 보죠. 통설 판례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통설 판례로. 그건 이제 로마자 4번에 가서 중복 소송의 문제로 가서 보면, 일단 중복 소송은 요건이 3개죠.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속 계속 후소 제기. 그럼 이제 중복 소송의 경우의 수가 3가지일 거 아니에요. 3가지.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채권자 대의권, 당사자 동일의 요건과 관련해서 방가로 1번 채권자 대의 소송 중 채무자의 후소 제기.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전소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전소 계속 중에 이제 을이 병을 상대로 후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의 소송 계속 중에 이제 그 채무자의 후소 제기. 우리 판례는 뭐예요? 대의 소송과 관련해서 기판력과 제소 금지는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보는데, 중복 소송은 무조건 을이 알았든 몰랐든 후소를 중복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판례는 왜 무조건 중복이잖아요. 학설은 참고사항 보시고, 그래서 후소는 중복 소송에 해당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왜 달리 보는지는 다 보고 보죠. 그 다음에 8페이지 가셔서 채무자 자신의 소송 계속 중에 대의 소송의 제기.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먼저 소제기한 거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전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제 갑의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된 거죠. 후소로. 자, 그래서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갈 때는 쟁점이 2가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례형에서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는 지금 전소 계속 중이니까 이따 뭐가 돼요? 중복 소송의 문제가 되죠. 중복 소송. 그 다음에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전소 지금 을이 먼저 제기했죠. 그럼 뭐예요? 채무자 권리불행사 요건도 문제되잖아요. 이미 채무자가 권리 행사했죠. 그럼 뭐예요? 그건 당사자 적격의 문제잖아요. 당사 적격. 자, 그래서 대의 소송이 후소로 들어가면 문제되는 쟁점, 그러니까 전소 계속 중이면 중복 소송, 그 다음에 전소가 항소심 소치하면 제소금지, 전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복 소송, 제소금지, 기판력뿐만 아니라 이미 을이 권리를 행사했잖아요. 당사자 적격도 문제가 된다는 거. 즉 대의 소송이 뒤로 들어가면은 쟁점이 2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채무자 을의 소송 계속 중에 대의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례는 뭐예요? 중복 소송은 그냥 뭐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중복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경우는 이제 대의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였죠. 대의 소송이.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정.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기했든 이제 소송이 제기됐을 때 후소는 중복이다, 이렇게 본 거 있죠. 그래서 방가로 3번에 채권자 대의 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는 이제 우리 판례는 뭐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중복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보신 대로 판례가, 그래서 이제 판례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제 판례가 어떻게 봐요? 이거 쓸까요? 제소금지랑 이제 기판력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을이 알았을 때만 제소금지 기판력 받는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중복 소송은 뭐예요? 중복 소송은 을의 선악 불문이잖아요. 선악 불문. 선악 불문하고 후소는 중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학설들 중에서는 이제 판례를 비판하면서 여기는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보면 여기도 알았을 때 미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 찬성하는 견해는 뭐예요? 제소금지 기판력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여기는 소송이 종료됐잖아요. 종료.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갑이 나를 대위해가지고 소재에서 이제 항소심 소치하, 그 다음에 뭐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몰랐는데도 효력을 받으라고 하면 을의 절차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을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을의 채권자가 항소심 소치하 또는 뭐 기판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너도 받아라라고 해버리면 이제 을한테 절차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을이 알았을 때만 제소금지 효력 받고 기판력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중복 소송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중복 소송은 을이 제기를 했는데 이제 뭐 이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을이 제기해서 각하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을이 판결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채권자가 이미 계속 중이니까 이제 너의 소송은 중복이다. 그러면 이제 을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참가를 하든가 등의 권리구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절차 보장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전소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판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판례는 제소금지 기판력은 전소가 이미 종료됐으니까 몰랐는데도 을한테 효력을 미친다면 을의 절차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복 소송은 이제 각하가 되면 어차피 판결문에서 중복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갑의 대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잖아요. 참가해서 절차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판례가 중복 소송은 알았든 몰랐든 후소가 중복, 제소금지 기판력은 알았을 때만 제소금지 기판력 받는다. 이렇게 달리 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판례에 대해서.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관련된 경우로서 13년도 뭐 전합체 판결 얘기죠. 추심 소송과 중복 소송. 그래서 이제 대의 소송은 뭐예요? 대의 소송은 병행형이고 추심 소송은 가름형이잖아요. 그래서 가름형이고 또 명문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판례가 좀 달리 보는 것 같은데 방가로 1번에 추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소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도 뒤에 집행법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보겠지만요.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뭐예요? 을의 추심권, 즉 당사자 적격이 갑한테 넘어가죠. 가름형이기 때문에 추심 명령 받으면 을은 뭐가 없어요? 당사자 적격이 흉결이 되죠. 당사자 적격 흉결. 당사자 적격이 갑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추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이게 이제 전소인 거죠. 전소. 그 다음에 소제기 후 채무자가 소제기, 을이 이제 병을 상대로 후소로 제기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중복에도 걸리고 당사자 적격도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죠. 따라서 채무자가 소제기를 하게 되면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을은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심 채권자가 받은 판결 효력은 채무자에게 기판력 미치죠. 그래서 민소법 218조 3항에 따라 뭐예요? 담당자 갑이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 을한테 미치죠. 그래서 기판력 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가름형의 법정소송 담당이니까 그 얘기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주 7번은 이것도 뭐 22년도 최근 판례고 그냥 객관식 용어로요. 그래서 각주 7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보통 줄여서 공익사업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공익사업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를 인정했다. 그걸 뭐 주관식에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법리적으로 연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결론만요. 그래서 각주 7번에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을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 병에 대한 손실 보상금 채권에 이제 압류 수심이 있을 때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을이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공익사업법이 있죠. 그 소송 수행할 당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그 이유를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뭐 시험의 특성상 이게 뭐 우리 사례 주관식에 늘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객관식용으로 공익사업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을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추심 명령이 되면 가름형이니까 을의 당적이 상실되지만 공익사업법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으로 가서 13년도 전합체 판결도 뭐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추심 채권자가 이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게 전소잖아요. 전소. 그 다음에 2번 이게 후소가 됐다. 그럼 중복소송일 것 같은데 우리 판례 다수견에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죠. 자, 그래서 방가로 2번에 채무자가 제3채권, 즉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데 압류채권자 갑이 또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판례 다수견에는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그 박스 판례가 그 얘기인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이제 각조 8번에 채무자 소각 부족법. 어차피 의뢰 소송이 각하될 소송이니까 이제 중복 소송이 아니다라고 본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있겠지만 판례 다수 견해가 중복 소송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 4번에 수인의 채권자 취소 소송도 이게 대의 소송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대로 수인의 채권자들의 대의 소송은 아까 그 3번 보셨죠. 후소가 중복인데 취소 소송은 아니죠.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사례형에서 출제가 됐었죠. 변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를 상대로 이제 사행을 했단 말이죠. 이게 사행의 요건을 갖췄어요. 그랬을 때 A의 채권자 갑이 이제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A의 또 다른 채권자 을도 이제 B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채취가 진행되고 지치가 진행되는데, 자 전소가 이제 계속 중일 때, 그래서 후소는 이게 이제 후소라면 이게 중복 소송이에요? 중복 소송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소송물도 다르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전소에서는 갑, 후소에서는 을이고, 소송물도 갑의 채권자 취소권하고 을의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물이 다르죠. 대의권은 PD 채권이 소송물이니까 소송물이 똑같지만 취소권은 아니죠. 그리고 대의권은 법정소송 담당이니까 갑과 을은 기판력 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취소권은 기판력 받는 관계 아니죠. 그러니까 중복소송 아니고. 그 다음에 전소가 확정이 됐더라도 이제 뭐요? 기판력 받아요? 기판력 안 받죠. 그래서 기판력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가 다르니까. 다만 확정 판결에 대해서 원상 회복이 되면, 이제 원상 회복이 됐다. 원상 회복이 되면 407조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총 채권자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있어서 원상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을한테 미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범위 안에서 뭐예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죠. 그래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판결. 왜냐하면 이제 을도 원상회복시킬 목적이잖아요. 근데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407조에 따라서 을한테도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권리보호이익이 그때 없어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페이지의 박스를 보면 여러 명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계속 중일 때 각 소송에서 뭐 등등 판결을 각각 따로따로 판결하죠. 그래서 수익자가 가액 배상할 경우라도 반환할 가액을 채권자 비례해서 안분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뭐예요? 원상회복이 되고 집행법원에서 할 얘기죠. 따라서 수익자가 반환할 가액 범위 안에서 각각 전액 반환을 명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반환 범위, 그건 좀 이따가 채권자 취소 나올 텐데, 그래서 중복 소송도 아니고 기판력 안 걸리고 원상회복이 되면 그 한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5번에 가셔서 제소금지 보면, 제소금지는 중복소송 기판력은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거죠. 근데 제소금지는 뭐예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농락 방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건을 보면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그 다음 뭐예요?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 소치한데 추가되는 요건이 권리보호이익까지 동일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생기면 중복소송 제소금지 아니라고 보죠. 취지가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대의권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알았을 때죠. 본안 판결 후에 취한 자가 대의소송인 채권자일 때 채무자는 알았을 때만 제소금지 효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절차 보장에 침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알았을 때 효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스 판례에서도 보면 대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의자가 알았던 이상 종국 판결이 소가 취하됐을 때 등등, 그 이제 국법 얘기죠. 그래서 국법상이 240조인데 지금은 그 위에 있다시피 267조죠. 그래서 특히 제소금지는 민소법의 제소금지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소취와 효과로 있잖아요. 그래서 267조 2항을 조문을 좀 외우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알았을 때만. 네, 그 다음에 3번에 넘어가셔서 10페이지에 자, 이 관련 판례도 이제 무조건 제소금지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요건을 검토해야죠. 자, 그래서 박스 판례를 보면 갑회사가 을 등에 가지는 정상금 채권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뭐예요? 추심 명령 받은 거죠. 추심 명령.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지는 채권에 갑회사 채권자 병이 압류 추심 받아가지고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 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또 추심 명령 받아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 갑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동일한 정상금 채권에 대해서 압출을 받아가지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게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병이 항소심에 소치한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동일한 압출을 받아가지고 소제기를 했을 때 이게 재소문제 걸리느냐 판례가 뭐로 본 거예요. 병이 선행 소송에서 패소 판결 회피할 목적으로 소를 취했다 그렇게 볼 수 없고 두 번째 정이 소송 제도를 남용할 의도로 제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재소금지가 아니라는 거지 무조건 재소금지 안 걸린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정은 선행 추심과 별도로 자신의 갑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니까 뭐가 생겼다? 새로운 권리 보이익이 있다고 본 거죠. 새로운 권리 보이익. 그러니까 무조건 추심 소송은 재소금지 안 걸린다가 아니라 그 밑줄 중간에 있는 두 줄이요. 그러니까 병한테 즉 전소 항소심 소치한 자에게 패소 판결 회피 목적이 없고 그다음에 그 후에 소를 제기한 정에게 뭐예요? 소송 제도를 남용할 의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소 판결을 회피할 목적, 소송 제도를 남용할 의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외워두시고 그런 사실관계가 없으니까 정한테 새로운 권리 보호익이 생겼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대의권과 집행의 문제인데 이것도 뭐 선택형에도 이미 많이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대의소송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뭘 압류했는지 잘 봐야 돼요. 대의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압류는 강제집행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압류를 한다는 거 현금화한다는 거. 그래서 강제집행은 압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화를 시키죠. 그래서 목적물을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거치죠. 배당. 그럼 이제 압류가 되려면 독립한 재산권이 돼야 되죠. 이건 현금화, 부동산 같은 건 경매하고 이래야 되니까 압류의 객체는 독립한 재산권이 돼야 되는데 이제 추심 권능 이런 것들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이 뭐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1억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을의 재산 뒤져봤더니 을도 병한테 1억 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채권자 대의권에서 병이 피고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1억 원을 지급하라는데 원래는 을에 대한 것이니까 소의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야 되면 을이 안 받으면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제 수령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병은 뭐예요? 이 채권이 갑은 채권이 자기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을이 안 받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대신 변제 수령 권능만 갖고 있죠. 이건 갑의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A 이런 애들이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10페이지 박스를 보면 자신의 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의 금전을 대행사하는 채권자 갑은 제3채무자 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 수령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니까 소의 을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가 아니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당연히 뭐 병으로부터 수령도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변제 수령할 뿐이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대의채권자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자 추심 권능, 변제 수령 권능은 갑의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압류를 못 한다는 거고 따라서 갑의 추심 권능,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A의 압류 명령은 뭐예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대의소송에서 병으로 하여금 대의채권자 갑에게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판결의 기초에서 금전 받는 것 역시 추심 권능, 변제 수령 권능이죠. 따라서 대의소송 판결에 따라서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도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제 수령 권능이나 추심 권능 자체는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어서 압류해봤자 무효.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은 갑에게 지급하라는 채권을 압류해도 무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압류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고. 그러나 2번에 보면 이제 여기는 누가 압류한 거예요? 을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2번은 이제 을의 또 다른 채권자. 을의 또 다른 채권자 뭐 정이라고 해볼까요? 정이 이 피압류 채권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이 대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갑의 채권자가 갑의 권능, 추심 권능, 변제 수령 권능을 압류하거나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추심 권능 압류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이때는 이제 2번은 뭐예요? 정이 을의 다른 채권자 정이 이 PD 채권을 압류 이건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박스를 보면
최대 소송에서 제3채무자 병으로 하여금 대의채권자 갑에게 금전지급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제 그래서 병은 갑에게 지급하라라고 하더라도 의뢰채권이 갑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죠. 대의의 목적인 권리, 즉 의뢰병에 대한 채권이 집행채권 존재하고 대의채권자 갑은 의를 대위하여 변제 수령할 뿐이지 자신의 채권 변제 수령은 아니죠. 그래서 변제 수령 권능, 추진 권능은 독립한 갑의 재산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피대의 채권이 변제 등을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 의뢰 다른 채권자는 이게 지금 을 거잖아요. 따라서 압류, 가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 의뢰 채권, 피대의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다는 거고 왼쪽 1번은 갑의 채권자가 갑의 변제 수령 권능을 압류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야죠.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셔가지고 대의권이 행사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은 원칙이 무효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쟁점이 나오죠. 중요한 쟁점이. 자, 그래서 이제 압류 경합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압류 경합. 자, 압류 경합은 뭐예요? 압류 경합은 예를 들어서 A의 B에 대한 채권이 1억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모의시험 기록형에도 최근에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이제 뭐 가압류나 뭐 본압류만 미리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A의 또 다른 채권자 을이 이래서 6천만 원 가지고 요거를 이번에 이제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일단 압류 경합이에요. 그러니까 압류 경합은 개념이 피압류 채권. 그래서 피압류 채권이 A에 비하는 채권이죠.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 채권자들의 그래서 압류 채권자들의 합계가 더 클 때, 그러니까 피압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압류 채권자들은 7천, 6천, 1억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압류 경합이에요. 그러면 압류 경합 시 추심 명령은 유효예요. 유효. 그런데 전부 명령은 무효인 거죠. 무효. 왜냐하면 추심 명령은 뒤에 배당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추심 명령도 보시겠지만 배당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심 명령 받은 자는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돼요. 추심 신고할 때까지 A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 등하면 배당 절차로 갈 수 있어요. 배당 절차로. 그럼 배당 절차에서 을이 얼마를 받아오든 7대 6으로 나눠 가지면 되죠. 근데 전부 명령은 뭐예요? 배당 절차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절차라는 게 없어서 전부 명령 확정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6천만 원 효력이 발생하면 을이 6천을 그냥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갑은 4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 원칙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심 명령이 유효인 거는 즉 압류 경합 시 추심 명령이 유효인 것은 배당 절차에서 배당하면 되니까. 근데 전부 명령이 무효인 것은 이제 배당 절차가 없어서 뭐예요?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평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평등 원칙 위반이 되어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해서 무효니까 채권자 평등 위반이 아니면 유효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을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그래서 을한테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때는 채권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을의 전부 명령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럼 우선 변제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을이 뭐예요? 물상 대위권자다. 그래서 물상 대위를 행사하면은 이제 뭐예요? 얘는 물권자로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갑은 채권자고 을은 물상 대위권자면 이때는 압류 경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상 대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전세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전세권에 기해서 그럼 이제 전세금 채권이겠죠. 그러면 을은 뭐예요? 이 전세권의 민법 371조에 따라 전세권의 저당권을 받죠.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371조는 저당권의 객체로서 전세권 또는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인데 이게 존속기간 만료하면 뭐예요? 물상대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변시 사령에 뭐 2번이나 출제했던 거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에 가름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권 행사할 때 얘는 물권자고 갑은 일반 채권자라면 이때는 형식적으로 압류 경합처럼 보이지만 압류 경합이 아니어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제 전부 명령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사안이 더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압류 경합의 개념 됐죠? 그러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출시 명령은 유효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절차에서 배당하면 되니까. 근데 전부 명령은 이제 배당 절차라는 게 없고 확정되면 그대로 전부 채권자한테 귀속이 되니까 을은 7대 6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6천을 다 가져가면 이제 4대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 가져가고 6천만 원 가져가서 7대 6의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이 되니까 압류 경합 시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채권자 평등이 아닌, 즉 을한테 전부 명령 받은 자한테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이때는 채권자 평등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때는 압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압류 경합이 아닌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설정자가 취득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입권 행사할 때 얘는 물권자잖아요. 그러면 갑은 일반 채권자다. 그러면 이때는 을의 물상대입에 따른 압류 전부가 유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그 얘기가 되죠.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번의 제목을 보면 채권자 대의권이 행사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효력은 무효가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전부명령은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죠.